자, 반갑습니다. 오늘 그 시간에는 이제 우리 유교사 들어갈 거고, 오늘 나간 프린트 있죠. 프린트 이거는 그냥 이제 보충 자료예요. 요거는 그 기초 강의랑 그리고 이제 한능검 강의할 때 쓰는 자료인데, 큰 흐름 같은 게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수업 듣다가 여러분이 이제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요 자료 보시고 요 자료 내용이라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자료로 이제 지식을 확대해 가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이제 142페이지고요. 유학의 역사를 갖다 시대별로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갈 거예요. 요 자료 보시면 고대 때 있지 않습니까? 고대 때. 고대 때는 유학이 이제 막 도입되던 시기예요. 그 유학이 이제 어떻게 도입됐나, 그 역사를 갖다 이제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와 관련해서 유학의 역사들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는 유학이 불교랑 같이 들어왔는데 불교한테 눌려요. 불교가 더 힘이 세요. 거의 불교가 99% 정도 차지하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살짝만 유학과 관련된 흔적들이 있어요. 솔직히 뭐 유학이 아니라 한학, 한문학이라고 표현해야 될 내용들도 많은데, 유학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기 이전이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이제 삼국시대 유학과 한학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치사에서 대부분 언급을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치사에서 우리 유학이든 강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식들이 이미 배웠어요. 그 지식들을 갖다가 다시 시대랑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얘들 친구들을 갖다 이제 조금씩 지식을 확장시켜서 가시면 이제 강론 내용을 정치사에 붙일 수 있어요. 태학 우리 이미 공부했었죠. 요 군뱅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요 등에 보면 이제, 자, 여기 이제 백제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 중에 요 고구려 전성기 있죠. 소강장 3대왕, 요 소수리왕의 업적이 삼국의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다른 왕들은 보면 율령반포 그리고 기껏해야지 율령반포 플러스 불교수용까지 하는데, 이 소수리왕은 있지 않습니까? 율령반포 불교수용 플러스 태학까지 설립한다고 했어요. 태학까지. 그 태학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에 이제 국립대학을 갖다 설립한 거죠. 그게 이제 소수리망의 태학입니다. 태학. 당연히 유학 가르쳤고, 중앙에 있으니까 귀족들 다니는 학교였겠죠. 이건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방에 경당이라는 학교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방의 사학이에요. 지방에 이제 개인들이 만든 학교로서 요거는 특징이, 그 한학뿐만 아니라 무예를 같이 가르쳤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약간 호전적인 성향, 군사국가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지방의 교육기관에서 무예를 같이 가르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뭐 무령왕, 여기 빠졌는데 성왕도 있어요. 성왕. 그러니까 6세기 무렵 무성 있죠. 성이 없는 무성. 2명의 왕 때 보면은 박사들이 일본에 파견돼요. 박사들이. 무령왕 때는 오경박사고 성왕 때는 역박사, 의박사인데 그거 구별할 필요 없어요. 6세기 무렵에 백제에서 있죠. 일본으로 박사들이 파견되었는데, 이게 이제 유학의 전파, 백제에 유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는 있죠. 화랑들이 경학과 무술을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그 흔적을 보여주는 흔적이 뭐냐면, 우리 금성문 중 하나인 임신서기석이라는 금성문이 있어요. 임신서기석은 화랑 둘이서 임신년에 있죠. 약속을 갖다 새겨놓은 비석이에요. 어떤 약속이 새겨져 있냐면, 우리 맨날 며칠까지 어떤 유교 경전들을 갖다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약속들이 새겨져 있는 있죠. 비석이 임신서기석이에요. 요것도 꽤 유명합니다. 요 정도만 단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고대는 별로 유학과 관련된 흔적들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와 이제 발해로 넘어옵니다. 통일신라 때는 유교를 갖다가 기본적으로는 육두품이 주도하게 돼요. 육두품들이 유학을 갖다 주도한다. 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유학자는 2명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명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신문왕의 왕권 강화를 도와줬던 신문왕 사촌이었던 설총이 있지 않습니까? 설총이 황계를 갖다 올려가지고 신문왕에게 왕권을 갖다, 자기 육두품들을 가까이 하고 왕권을 강화하라고 건의한 사건을 정치사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황계 얘기는 다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두를 정리했다. 설총이. 이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한글의 다운그레이드 버전,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를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발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훈민정음 한글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수라는 인물을 추가로 이제 정리할 건데, 강수는 있죠. 달변이요. 말을 갖다가 청산유수로, 그러니까
그 강물이 흐르듯이 말을 갖다 자연스럽게 잘하는 강수라는 외교 전문가, 통일 무렵에 있지 않습니까? 외교에서 활발한 활약을 갖다 했던 인물입니다. 강수. 이 인물이 썼던 글이 청방인문표라는 글이 있어요. 청자가 청하다, 방자가 풀어줄 방자, 방생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이를 풀어달라는 글을 갖다 썼던 거예요. 인문이가 누구냐면 그 김범민이 그러니까 문무왕의 동생이요. 문무왕의 친동생인데 얘가 당나라의 인질포로 비슷하게 잡혀가 있었던 거예요. 얘를 갖다 풀어달라는 글을 갖다 강수가 적었고 이 글을 갖다 너무 잘 써가지고 그 당나라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갖다 주르르 강물처럼 흘리면서 강수처럼 흘리면서 풀어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글을 갖다 아주 잘 썼던 강수 그리고 설총 요 인물이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육두품들이요. 그리고 얘들이 신라의 유학 한학의 발달을 갖다 보여주는 징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육두품이 주인공이에요. 신라 하대 때는 당나라와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있죠. 당에 유학을 하고 온 도당 유학생, 도당이 도자가 건널 도자예요. 건널 도자. 바다를 건너서 당까지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 수기 학생 요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이제 유학파 출신들, 육두품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때 활동했던 육두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채씨예요. 채씨. 신라 중대에는 설씨가 유명하다면 신라 하대는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채씨가 유명해. 채치원이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채치원 친구들은 나중에 심화 가서 정리하십시오. 채치원과 신라 삼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 하대 유학의 발전상을 갖다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채치원. 진성여왕 때 시무십조로 갖다 올렸던 인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일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육두품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학의 발달을 갖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도 신라, 통일신라랑 거의 동시대예요. 동시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유학이 발달한 흔적이 있어. 그게 보면 이제 당의 빈공가의 급제, 빈자가 손님 빈자예요. 당나라에서 과거를 치르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과거를 갖다 치고 시험을 잘 보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게 빈공가예요. 근데 이 빈공가에 신라인들도 와서 시험을 보고 발해인들도 와서 이제 시험을 봤던 거예요. 둘이서 이제 경쟁을 했어. 원래 신라애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어요.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기로 가면 있죠. 발해에서도 막 수석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 당의 빈공가에 급제했다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발해가 이제 일정 수준 유학 수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해, 정효, 공주 이름 들어본 적 있죠? 그 문왕의 둘째, 넷째 짝수딸들이에요. 짝수딸들. 이 짝수딸들의 묘지석이 남아 있어요. 묘지석에 적혀 있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보면은 한문학이 일정 수준 발전했다는 증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문장을 갖다 되게 잘 쓴 거예요. 유려하게.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갑니다. 우리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서 보시듯이 고대 때 있지 않습니까? 고대 때, 유학이 도입됐다면 고려 때는 유학이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고대 때 우리가 이제 유학이 정착됐다는 표현을 갖다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성왕의 독서산품가 있지 않습니까? 독서산품가가 실패했던 거예요. 만약에 유학이 정착됐다 하면 독서산품가 같은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유학을 통해서 관리를 갖다 뽑아 가지고 있죠. 유학이 정치, 제도적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을 건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로 오면은 이제 과거제라든지 이런 것들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학이 이제 정착하면서 자리를 잡는 모습 보여줘요. 그 과정들을 갖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이제 자 호, 문무, 권신 요 5개 마디가 있죠. 첫 번째 마디에 우리 크라운 마크 태광성 3명의 왕이 있죠. 자. 광종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광종 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분야에서 이제 유학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갖다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종과 쌍기에서 광종과 과거 쌍기를 갖다 연결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 가면 있죠. 이렇게 자리 잡은 유학을 갖다가 더 단단하게 이렇게 입지를 갖다가 확보하게 해주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최승로가 이제
시무 28주에서 유교반, 불교반 시대를 갖다 열게 되죠. 이전 시대가 거의 100% 불교 시대였다면 이제는 유교반 정치에서는 유교를 근본으로 그리고 수신 일반 생활의 영역에서는 불교를 근본으로 합시다 하면서 왕한테 건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자 이런 유교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자감 설치되고요. 중앙에 지방에는 있죠. 박사들이 파견돼요. 경학박사, 의학박사. 이 중에서도 유학과 관련된 거는 경학박사죠. 경학박사.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과 지방의 유교 교육을 진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교 글들을 갖다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모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문장을 쓰고 그 문장을 갖다 보관해서 보존하는 도서관 역할을 하는 기구들도 설치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정치사에서 배웠던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문안기구였던 개경의 비서서 그리고 이제 서경에서 따라 쓰는 따를 쓸서 따라 쓰는 수서원 하는 기구들이요. 이런 기구들이 성종 때 또 설치가 되면서 이제 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모습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요 시기 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유학이 있지 않습니까? 요 다음 시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살짝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유학은 이전 시대 때까지 제가 설명했던 유학은 항상 왕권 강화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 시기에 오면 유학이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왕권 강화랑 이제 연결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가게 돼요. 유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왕들은 유학을 통해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에 이제 그리고 지방에 여러 가지 유학과 관련된 제도들을 갖다 실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성공을 했어요. 요 시기 때.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갖다 정치의 근본으로서 있죠.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똘똘한 기득권들이 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유학과 관련된 제도, 유학들을 갖다가 전의 특권을 갖다 강화하는데 전의 도구로서 전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학이에요. 사학. 과거를 통해서 관리들을 뽑는데 지네가 과거를 갖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학교보다도 더 좋은 사립학교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있죠. 지네 학원에서 합격자들을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시대부터는 이제 유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권 강화 이 시대는 지나가 버려. 조선시대만 가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붕당마다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붕당이 있고 있죠. 남인들 왕권을 견제하고 약화시키려는 서인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음 시기부터는 유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예요. 요 이전 시대 때까지는 유학은 무조건 왕권 강화 관련된 제도였습니다. 가지고 이제 보시면 얘들이 이제 유학이 중앙정계에서 딱 자리를 잡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유학을 갖다 지네가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사학이요. 사립학교. 국립학교인 국자관보다도 더 강력한 더 합격자를 잘 내고 잘 가르치는 있죠. 사립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 사립학교를 만든 인물이 누구냐면 최충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문벌귀족기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형성됐다고 있죠. 중앙에 전성기왕 문종이 있다고 있습니다. 문종. 요 문종 때 활동했던 최충이라는 아주 뛰어난 유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학당이라는 사립학교를 만들었어요. 요거 별명도 유명해요. 문헌공도. 최충의 호가 문헌이거든요. 최충 죽고 나면 문헌공도로 또 불리게 돼요. 가지고 이제 이 사립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사립학교가 너무 잘 나갔던 거예요. 국자관보다도 더 잘 나가가지고 대부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이제 구제학당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학당이 잘 되다 보니까 구제학당과 비슷한 학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게 사학시비도예요. 사학시비도 12개의 학원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최충 훈과학적 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철학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훈과학적 유학이 유학을 복원하는 단계거든요. 고려쯤 되면 이제 유학 복원 작업이 끝나고 있죠. 이걸 갖다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을 잘했던 인물이 바로 이 해동공자 최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좌주지공고 문생관계는 뭐냐면 좌주지공고가 출제위원이요. 과거에서 출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문생은 있지 않습니까? 문생은 합격자들이에요. 그러면 얘들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문벌귀족 사회를 갖다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학을 갖다 전의 기득권을 갖다 강화시키는데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대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유학을 갖다 이렇게 도입했는데 저것들이 도입해 놓으니까
진해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써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죠. 문벌귀족기 후기로 가면은 이 유학 중에 관학을 진흥하고자 하는 이 국자감을 진흥하고자 하는 시도 사학이 강해지니까 있죠. 이 사학을 누르고 관학, 국자감을 갖다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문벌귀족기 후기, 쑥예인 3인방 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학진흥책이에요. 관학진흥책. 너네 이 사립학교 구제학당 가지 말고 우리 국자감 올래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 꼬시기 위한 여러 가지 특혜 혜택들을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관학진흥책이에요. 서적포는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책이 되게 귀했어요. 지금은 책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책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손수 필사해야 되거든요. 책 한 권 값도 엄청나고 그리고 또 종이값도 엄청나게 비싸던 시기예요. 책이 되게 값지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야 우리 학교 오면은 우리 학교만의 출판사 서적포라는 출판사가 있어서 너네 보지 못했던 귀한 책들을 갖다 볼 수 있다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형고는 쉬워요. 지금도 있어요. 장학금 많이 줄게 와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칠제는 뭐냐면 있죠. 해동공자 최충이 만든 학교 이름이 구제학당이라 있는데 왜 구제학당이라 이름이 붙었냐면 9개의 특강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9개의 특강 커리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이 9개의 커리큘럼으로 되게 잘 나가니까 국자감에서 이거랑 비슷한 버전으로 베낀 거예요. 칠제. 야 얘들만 특강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칠제라는 7개 특강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듣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청형각 보문각은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대충 3글자짜리 각 쌍각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게 이제 한 도서관 같은 거예요. 역시 도서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인종 때는 있지 않습니까? 수계인 중 마지막 왕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랑 그 묘청의 서경천돈동에 일어났던 되게 우유부단한 왕이 있어요. 그 시기 때는 요 칠제가 한 과목이 줄어들어요. 그 줄어들었던 과목이 뭐냐면 강해제라 해서 무예제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 무신들을 갖다 위한 유일한 과목이었어요. 무인들을 위한.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경사육학, 유학과 관련된 6개의 과목만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이제 수정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제에서 커리큘럼 하나가 빼졌다. 무신과 관련된 강해제가 빠지고 한 과목 줄어든 게 경사육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초보자 때는 있죠. 그냥 요 명칭들 자체가 이게 고려의 관학진흥책이다. 요까지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수가 되면 있죠. 요거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숙종 때, 예종 때, 인종 때 있지 않습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때 쉬워요. 그러니까 자 중앙에 예종이 있어요. 숙, 예, 인 해서 문종 이후에 문벌귀족기 3인방 숙, 예, 인 중에서 예종이 거의 혼자서 다 해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관학진흥책. 그리고 예외가 하나씩 있는데 숙종 때는 유일한 시읒자 들어가는 서적포가 숙종이랑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 때는 칠제 상강국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육경사육학. 이게 이제 인종 때.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구별하면 또 구별할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일단 이 이름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의 유학이 자리 잡고 그리고 이 유학이 조금 특이한 색깔로 자리 잡는 모습을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귀족들한테 유리하도록 사학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학이 발달하니까 기분 나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꽃피었던 고려의 유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점으로 가는 거예요. 고려 후기로 가면서 누구에 의해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까 강해제 봤죠? 강해제를 갖다 폐지시켰다고 했죠. 강해제의 폐지는 무신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무신 차별에 반발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신 집권기가 등장하는 거죠. 무신 집권기부터 이제 고려가 이제 시들어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고려 후기 가면 이제 이 유학도 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 유학의 세태의 시작이 이제 무신들의 반란, 집권을 갖다 얘기하죠. 하지만 이 무신 집권기에도 유학과 관련된 흔적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후 때 있지 않습니까? 최충원 아들 최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최후가 만든 정방 서방 중에 서방이란 기구가 뭘 하냐면 있죠. 문신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문신들의 행정실무 능력을 써먹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전 시대랑은 좀 달라요. 이전 시대 때도 문신들이 행정 실무를 갖다 주도했죠. 이 시대 때도 문신들이 행정 실무를 갖다 주도했어. 근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문벌 귀족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문신들의 주인공이 문벌 귀족이에요. 상위 문벌 귀족이에요. 근데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면 고위 문벌 귀족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방의 향리, 귀족들 말고 문벌 귀족들 말고 지방의 향리들 중에 똘똘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합격한 요런 애들을 갖다 등용해서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서방이에요. 서방. 그리고 이제 이 그 향리 출신의 똘똘한 애들이 있죠. 얘들이 이제 요 권문세족기 신진사대부터 이제 성장해 가는 모습이 등장할 겁니다. 이 고려국의 이제 무신들에 의해서 유학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학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유학을 갖다 쇄신하기 위한 노력, 다시 이제 유학을 바로잡고 새롭게 유학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그 다음 시기, 권문세족 시기와 그 사림이 등장하던 요 시기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 시기 때. 먼저 이제 그 권문세족이 주도했던 원간섭기 때 충렬왕이라는 첫 번째 충처왕 때 안양이라는 인물이 아주 큰 일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 큰 일이 뭐냐면 신유학인 성리학, 조선을 지배할 신유학 성리학을 갖다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안양이 충렬왕 때 성리학을 갖다가 이렇게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성리학을 공부하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그 향리 중에 똘똘한 세력들이 있죠. 얘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림원, 충선왕 때 시우자 들어가는 사림원, 충선왕의 개혁기구예요. 이 사림원도 구성원이 거의 향리들 중에 똘똘한 과거에 합격한 요런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현. 자, 충선왕이 이제 은퇴하고 원나라의 망건당에 가서 말년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망건당에 갈 때 고려의 똘똘한 신하들을 갖다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현이고 이 이재현이 원나라의 망건당에서 있죠. 원나라의 똘똘한 석학들한테 한 수 배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있죠. 이 제자들이 지금 성리, 신진사대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민왕 때 성균관, 기존에 이제 그 국자감을 갖다 학교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균관으로 바뀌면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 커리큘럼까지도 같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의 고려의 국자감은 특징이 뭐냐면 유학 플러스 기술학까지도 같이 가르쳤어요. 율서산에서 유학, 서학, 산학에서 기술학이랑 유학을 갖다가 국자감에서 같이 가르쳤어. 경사육학 커리큘럼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경사육학 커리큘럼에 보면은 기술학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민왕 때는 있죠. 그 국자감을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꾸고 있죠. 이제는 기술교육은 하나도 안 시키고 전부 유학만 가르치는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재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균관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이색인데 있죠. 이 이색이 누구냐면 이재현의 제자의 제자, 그냥 제자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현이 배워와가지고 이재현 제자들이 이 개혁, 공민왕 때 이 그 성리학을 갖다 중심으로 하는 있지 않습니까? 신진사대부 육성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색 교장 선생님의 수제자들이 정몽주와 여러분 잘 아시는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자, 이들이 이제 고려를 갖다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 조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소학과 주자가래에 환장한다. 사림들이 특히 소학과 주자가래를 좋아해요. 소학은 뭐냐면 주자가 그 성리학을 정립시킨 주자가 쓰는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수신소고 그 다음에 주자가래는 뭐냐면 주자가 쓰는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지켜야 될 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리학자는 전부 다 소학 주자가래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림들이 특히 환장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성리학자들도 얘들 중시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은 이제 그 권문세족과 불교를 위판하였다.
그 성리학자들이 이제 약간 이제 유교 오타쿠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자기랑 다른 이제 불교라든지 타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인 이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기존의 이제 부패한 세력인 권문세족 그리고 이제 불교로 갖다 비판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 시기 때 유학이 이제 정착을 하고 조금 특이한 색깔을 갖다 가지게 돼요. 사학이 더 융성하는.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유학이 쇠퇴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그 쇠퇴한 유학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유학, 신유학, 성리학이 도입돼 가지고 이게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인해 위축된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치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지금 보니까 관악의 진흥 나왔죠. 고려시대. 그러면 이건 관악진흥책이에요. 요걸 볼 필요도 없죠. 보면 뻔할 거예요. 고려 중기 최충의 문헌공도 사학 12도 용성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사학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사학이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은 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자감을 진흥시키려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시행하였다. 사학에서 당시 잘 나가던 문헌공도가 이제 구제학당 해가지고 9개 특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국자감도 우리도 7개 특강이 있어. 우리 학교로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자감에 문조건을 설치하여 서적을 간행하였다. 국자감에 서적을 간행하는 기구는 시읒자 들어가는 서적포예요. 서적포. 문조건은 뭡니까? 이거 발해에서 배웠어요. 발해 대표적인 문항기구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양형고라는 장학재단을 두었고 맞고요. 서적 간행을 활성화하였다. 서적 간행하기 위해 서적부 설치했죠. 그리고 경사육학 원래는 이제 칠제였다가 인종 때 되면 경세육학으로 한 과목 줄어들죠. 유교교육을 강화하였다. 맞습니다. 2번이 이제 지금 발해기구가 나와서 틀린 거예요. 문조건은 중정대 문조건 같은 발해기구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발해기구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뭐 유학의 역사 이런 거는 뭐 지금 뭐 거의 세계사 얘기니까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학과 성리학 이거는 제가 이제 정치사 쪽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 공맹이라는 선비들의 학문 그리고 이제 이 유학의 하나의 일파가 성리학인데 성리학은 특징이 정통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이와 기, 중심과 중심이 아닌 것으로 나뉘고 있죠. 중심이 아닌 것들은 중심에 복종하고 충성하도록 이렇게 이제 질서를 갖다 잡아놓은 게 정통성을 중시하는 성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조선 성리학, 조선의 이제 붕당이 그 선생님, 4명의 붕당의 선생님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형성하기 위해서 붕당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로 뻗어나오는 길이에요. 고려 말, 여말, 그리고 조선 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학자들, 이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준 학자들이 이제 계보를 갖다, 족보를 갖다 잡아놓은 거예요. 가볍게 이제 주요한 인물들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시작은 뭐니 해도 안양이죠. 안양. 충렬왕 때 이제 안양이라는 인물이 성리학을 갖다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제 문묘를 이바했다. 문묘가 뭐냐면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 그리고 이제 이재현 원에 설립된 망건당에서 원학자들과 교류를 하고 성리학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을 갖다 길렀던 거예요. 그 제자의 제자 중 하나가 이색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이색이 이제 공민왕 때 성균관 대사성, 성균관 교장쌤, 그리고 이제 이 이색 밑에 있던 조교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와 정도전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정도전은 학문적으로 정통성리학자라 볼 수는 없어요. 현실에서 개혁가예요. 학문적으로 정통이었던 거는 정몽주죠. 정몽주. 온건파 사대부를 갖다 대표했던 인물이고 역성혁명을 반대하다가 선주교에서 이제 정도전가 있죠. 이성계 일파한테 이제 살해당하죠. 직접 살해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몽주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은 이제 온건파 사대부는 패배한 거예요. 이 패배한 온건파 사대부들을 갖다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향촌으로 쫓겨나는 짱 박히는 인물이 누구냐면 길제라는 인물이 있어요. 길제. 정몽주의 이제 친구이자 거의 제작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살아남아 있는 온건파들을 데리고 있죠. 향촌에 짱 박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러면서 이제 사림들이 향촌의 뿌리를 갖다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조선을 얘기할 때, 사림들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사림들의 지역, 그 기반을 갖다가 지역 향촌으로 잡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혁명파 사대부와 경쟁해서 결국 패배하고 나서 패배한 온건파 사대부들을 데리고 향촌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길제에서 이어지는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이제 주요 성리학자. 먼저 이제 성종 때 주로 활동했던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종직은 유명한 게 조의제문, 우리 4대 사화에서 첫 번째 사화인 무사화의 원인이 됐던 조의제문 기억나시죠? 요때 김종직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김종직이 활동했던 거는 성종, 세조에서 성종 무렵이에요. 특히 성종 때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죠. 제자 많이 키우고, 이게 이제 성종 때 사림을 갖다가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사림이란 정치 세력을 갖다 형성했던 인물이 김종직이라는 인물이에요. 얘가 제자들, 쟁쟁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요. 김일손이라든지 김갱필, 요런 이제 초기 사림의 스승들을 갖다 많이 키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무사화 때 조의제문 때문에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갖다 이제 겪는 게 이제 김종직이라는 인물이에요. 종자가 종갓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 종갓집에서 이제 김종직하고 김일손하고 구별하세요. 김일손은 손해서 손자 해가지고 김종직보다 이제 어리다 해서 김종직과 김일손 구별하십시오. 김일손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성종실록에 실어서 무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 이제 무사에서 확인했고요. 김갱필은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심화 과정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충종, 그리고 이제 명종, 우리 4대 사화기 후기 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조, 붕당 정치기 초기 왕이고요. 요 시기에 걸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붕당의 선생님들이 등장해요. 붕당의 선생님들. 조광조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경덕, 그리고 이제 명종 때 가면 조식 이왕, 지금 왕이랑 연결하지 마세요. 왕이랑 연결하는 완전 최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냥 이제 그 4대 사화기 후기, 그리고 붕당 정치기 초기 있지 않습니까? 요 무렵에 붕당의 선생님들이 등장했다.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조광조는 붕당의 선생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정암 조광조 살인 중심의 1년의 개혁을 추진하다가 중종 때 기묘사로 이제 사사됐던 인물. 그리고 이제 북인의 선생님 2명, 서경덕, 조식. 서경덕, 조식. 서경덕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얘는 기이론론이요. 기이론론. 원래 성리학자는 이를 중시해요. 이가 정통이에요. 그리고 기는 정통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들은 이를 따라야 된다. 이게 성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서경덕은 좀 특이한 게 세상에 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없다. 오직 기 밖이다. 이런 특이한 주장을 갖다 했던 인물이 서경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를 갖다 태우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을 했던 인물이 서경덕. 그 다음에 이제 남명조식이라는 인물. 서경덕은 제자를 실제로 많이 안 키워요. 혼자 놀았어요. 조식이라는 인물이 제자를 많이 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식이라고 연결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조식도 조금 특이한 가르침을 가르쳐요. 보통 이제 이황이라든지 이이 같은 경우는 이랑 좀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라든지 이 같은 성리학자는 기본적으로 이를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근데 남명조식도 있죠. 기본적으로 실천, 현실에서 실천을 갖다 중시하는, 약간 기를 중시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조식의 가르침을 갖다 받들어서 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 외란 때 의병으로 활동을 갖다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을이라든지 공경을 갖다가 몸소 이제 임진을 하는, 실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식 밑에 의병장 제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황과 이희, 우리 이제 곧 이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황은 남인의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인은 있지 않습니까? 그 서인의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론의 선생님이 될 인물이에요. 붕당정치의 이제 그 탑2죠, 탑2 가장 중요한 이제 2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선의 이제 관사붕안세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요 시기까지 이제 요 초기에 이제 관학파들이 주도해가지고 조선의 이제 시스템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는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의 토착화해서 요 시기 때쯤 되면 이제 성리학을 갖다가 우리가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왕이 다르게 해석하고 서경덕이 다르게 해석하고 조식이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뭐 이가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로 다른 해석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죠. 요 시기 되면 붕당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해석들을 갖다 정치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붕당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때는 선생님이 만들어졌다면 요때는 이제 붕당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붕당들의 행동, 활동 자체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붕당 정책에서 다시 한번 이제 스승들의 가르침을 갖다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조선의 이제 붕당은 크게 이제 사색 붕당인데 있지 않습니까? 붕당 정치기까지는 세 개의 붕당만 형성이 됐어요. 처음에 동인, 서인이 나뉘고, 그 다음에 동인이 북인과 남인에서 이제 세 개의 붕당 정치기에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집권했고 있죠. 가장 특이한 색깔을 갖다 보여줬던 붕당이 이제 북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빨리 멸종되죠. 요 북인의 선생님이 서경덕과 조식이 있습니다. 서경덕은 좀 특이하게 기이론론을 주장하였다. 그거를 태어라고도 표현하였다. 요까지만 딱 암기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명조식이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남명조식이 중시했던 것들은 경과 의 실천이에요. 경은 공경, 그리고 의는 의리 얘기하는 거예요. 경과 의의 실천이 중요하다 하면서 강조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리학자들은 알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리학자들이 신분제 좋아하는데 신분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이 있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는 천한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실천보다도 알미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은 생각하는데 남명조식이라든지 화담, 서경덕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들은 조금 뭔가 성리학자라고 보기 조금 힘든 성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남명조식은 이제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경과의의 실천.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을 받들어서 임진왜란때 이제 의병장 제자들을 곽재우, 정인호 이런 사람들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임진왜란 때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임진왜란 직후에 있죠. 광해군이랑 역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던 광해군이랑 같이 집권을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집권한 이후에 현실에 충실한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충실한 이런 이제 대동법이라든지 중립외교 이런 정책들을 갖다 또 펼치는 걸 보여주는 게 북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나 얘들의 기본 성향들이 기존의 주류인 있죠. 주류 성리학자인 서인이랑 남인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반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 쫓겨나고 있죠. 북인들은 이제 멸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인 멸종되고 나면은 이제 두 개의 세력밖에 안 남았어요. 서인과 남인이 남았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요 서인 남인이 붕당 정치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서인 남인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있죠. 서인과 남인의 두 명의 선생님, 이왕과 이를 갖다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인의 선생님이 그 유명한 5,000원짜리 율국 이고요. 그 다음에 남인의 선생님이 1,000원짜리 태계 이왕입니다. 요즘은 카드 많이 쓰고 여러분 현금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000원짜리에 보시면 요 이왕 할아버지가 있고 있죠. 5,000원짜리에 보면 율국 이가 있습니다. 이왕 할아버지는 나이가 좀 많게, 그리고 이제 이는 중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왕이 이보다 한 세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구별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이왕과 이를 갖다 이제 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 둘이 북인이랑 비교하면은 색깔이 비슷해요. 성리학자예요. 나름대로 정통 성리학자. 근데 또 요 둘끼리 비교하면 또 뭔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기준을 잡아주면 있죠. 이왕이 더 정통해요. 이왕이 별명이 동방의 주자입니다. 주자랑 가장 비슷하게 해석을 했던, 성리학을 해석했던 인물이 이왕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동방의 주자예요. 동방의 주자. 이황의 고향에 있지 않습니까? 안동이요, 안동.
그러니까 경상도예요, 경상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의 학파가 이제 경상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경상도를 지역적으로 영남 지역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영남 학파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는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 그런데 이의 제자들이 뭉친 곳은, 모인 곳은 기호예요. 경기할 때 기자와 그 다음에 충청도 할 때 호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호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전라도로 갔다가 호남 이렇게 부르는 거 알고 있죠? 전라도로 보고 호남 이렇게 부르는 거 알고 있죠? 들어본 적 있죠? 호남. 호의 남쪽이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호의 위쪽이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호의 위쪽이 아니라 호가 충청도예요. 호가 충청도, 호남은 전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할 때 끼자, 충청도 할 때 호자가 합쳐져서 경기 충청 일대 학파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왕과 이가 뭐라고 주장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왕과 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장들을 갖다 보시면 이기론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왕은 있죠. 정말 가장 순수하게 주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정통인 이와 정통이 아닌 기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갖다 엄밀하게 나눈 거예요. 정통과 정통이 아닌 것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는 무조건 이에 복종하고 충성하라. 이게 바로 이왕의 주장이에요. 이기 이원론. 이와 기를 갖다 엄밀하게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해놓고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는 거예요.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그러니까 비천한 기는 존귀한 이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호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알아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와 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 바란다는 거예요. 각각 바란다는 거예요. 각각. 둘이 얽히지 않고 각각 바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갖다 엄밀하게 구별하는 게 이황이고 주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는 있지 않습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기 이원론, 그러니까 이와 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구별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이의 주장도. 그런데 이론적이란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론적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 둘이 구별되긴 해. 정통과 정통이 아닌 애들이 구별되긴 해. 그런데 옛날 옛적으로 이제 족보를 파서 연결하다 보면 결국 이 정통도 비정통도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뿌리는 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와 기가 서로 이렇게 조금 이제 얽힐 수 있지 않습니까? 연결고리를 갖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다 이론적이라는 수식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이왕은 그냥 이기는 완전 다르고 얘만 중요하고 얘는 비천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둘이 결국에는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통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론적 이기 유언론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가 중요하긴 중요해. 이가 전반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있죠. 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통기국이에요. 이통기국. 기발리승 1도서는 보지 마세요. 이건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심화 때 한번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왕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가. 근데 이는 있지 않습니까? 이가 중요하긴 한데 때로는 기가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게 이학설의 특징이에요. 이가 왕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기가 신하에 해당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왕은 있지 않습니까? 이 왕 중심,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런 사상들이 강해요. 생각들이 강해요. 이왕의 제자들을 보면 남인들. 근데 이는 있지 않습니까? 때로 이가 중요하긴 한데 왕이 중요하긴 한데 때로는 신하가 더 중요할 수 있어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왕에 비해서는 있죠. 신하들을 갖다 중심으로 신하들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실제로 보시면 이가 제일 중요시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선 중기쯤 되죠. 조선 후기처럼 뭐 노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조선 중기 때도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들을 갖다 바로잡아야 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와 이항이 다른 대안을 갖다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는 상대적으로 신하가 중요할 수도 있다 했죠. 그래가지고 똘똘한 신하들을 친이란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잘 쓰자는 거예요. 자기처럼. 똘똘한 신하들 자기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 등용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를 맡겨야 된다? 현실에서의 제도를 갖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나라가 잘 살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가 주장했던 바예요. 이런 이제 일련의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갖다 이는 경장이라는 단어로 중시했고요. 경장이란 말은 뭐 다른 시대도 나와요.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경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가 중시했던 게 바로 이 경장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왕은 절대적으로 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 그게 왕이 뭘 해야 되냐? 스스로 몸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가짐이라든지 몸을 갈고 닦아가지고 있죠. 스스로 도덕성으로 갖다 제고해가지고 왕이 똘똘한 철인군주가 돼서 있죠. 나라를 갖다 올바로 이끌어가야 된다. 먼저 왕이 바로 돼서 그 왕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왕 중심 그 어떤 이제 정치라든지 이런 변화들을 갖다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왕을 중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있죠. 상대적으로 이왕과 비교했을 때는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갖다 받고 있죠. 이왕은 있죠. 야, 이거는 그냥 이상적이지. 유교적 이상주의질 뿐이지 이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유교적 이상주의, 인간의 심성을 강조한다. 왕의 그 심성을 갖다 강조하니까 요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또 조금 철학적 용어로 표현했을 때 얘들은 이왕은 형이상을 중시한다. 형이상은 되게 철학적이고 두리뭉실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이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 형이하라고 얘기해요. 가지고 이제 율곡이는 형이하적인 제도개혁을 중시했다면 이왕은 있지 않습니까? 형이상적인 인간의 심성을 갖다 중시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철학적인 논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딥다 어려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와 이왕이 남긴 것들 한번 정리해 보죠. 얘들이 책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대 사화기 때 보면 향약이라든지 소원 같은 거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소원이랑 향약도 많이 만들고 책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 이황과 이가 남긴 것들, 이황과 이의 유산들, 그러니까 자, 둘 다 있지 않습니까? 임금, 성악이 임금을 가리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예요. 성악과 관련된 책들을 안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두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사료로도 되게 빈출돼요. 서인의 율곡이는 성악 지별을 쓰고 남인의 태계 이왕은 성악 10도를 써요. 10도를 써요. 자, 먼저 이제 성악 10도부터 살펴볼게요. 성악 10도는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개의 그림. 이황은 있죠.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기가 엄밀히 나뉜다고 했어요. 사람으로 치면 이가 이제 왕에 해당하는 거예요. 왕은 있죠. 본질적으로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왕을 가리킬 때 있지 않습니까? 왕이 중심이 돼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인드예요. 이런 마인드. 그래서 왕을 가리키는 책 있지 않습니까? 책에도 정말 성의 없이 그냥 대충 가리켜. 왜? 그냥 왕이 알아서 잘 배울 거니까 나는 대충 가리켜도 똘똘한 왕이 알아서 깨닫고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그래서 10개 성리학의 요체를 담고 있는 그림들을 갖다 그려가지고 있죠. 왕한테 툭 던져주면서 임금님은 워낙 뛰어나시니까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 있겠지요. 무책임한 선생님. 그게 바로 이제 태계 이황이에요. 이황. 스승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율곡이는 있지 않습니까? 신하 중심. 아니 왕이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이렇게 그 제대로 성장 과정을 갖다 거치지 못한다면 있지.
처음부터 똑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가리킴에 있어서는 그 중심은 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똘똘한, 자기처럼 똘똘한 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 별명이 구도장원공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적지 마세요. 구도장원공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를 갖다 있죠. 9번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9번을 합격했는데 그 9번을 전부 수석으로 합격해요. 전부 전국 1등으로 9번의 시험을 갖다 합격해요. 조선에서 가장 똑똑했던, 시험을 잘 봤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똑똑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왕도 약간 얕잡아 보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왕을 가리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왕을 가리킬 때는 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똘똘한 신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악집요예요. 성악집요와 성악집도를 구별해서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10개의 그림을 던져주었다. 그 다음에 집요는 있죠. 아주 집요하게 있지 않습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신하가 중심이 돼서 임금이 하기 싫다고 해도 집요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악집요. 그리고 이제 이 성악집요가 성악십도보다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책이 이후에 경연, 왕을 가리키는 수업 경연의 부교재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써가지고 왕을 가리키는 경연의 주 교재가 뭐냐면 대학 혹은 대학연이 있죠. 연이란 책이 있어요. 소학이 어린애들의 수신서라면 대학이 왕의 수신서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수신서. 근데 이 똘똘한 이는 있죠. 대학연이조차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왕이 공부하는 기본 교재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내가 보니까 똑똑한 내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거 좀 잘 못 쓴 것 같은데 내 책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학연이를 갖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 워낙 유명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중고수 되면 요 단어를 갖다 암기해 주세요. 원래 통설수기 등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고난도 문제에서는 요걸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가 강조했던 게 개혁이라고 했어요. 개혁. 현실에서의 경장, 개혁이라고 했어요. 그 개혁안을 담은 글들이 등장해요. 동호문답. 만원봉사도 뭐 거의 비슷한데 일단 동호문답이 제일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태계 이왕의 그 밖에 저서 보면 이왕은 있죠. 별명이 동방의 주자라고 있어요. 주자 오타쿠예요. 주자 오타쿠. 그래가지고 주자가 쓴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자서가 주자가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쓴 편지들을 돈을 주고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책을 하나 써요. 그게 주자서 전류예요. 주자 오타쿠임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전승록 논변도 주자 오타쿠임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양명학이라는 당시에 있죠. 조선 전기에 명나라에서 유행했던 새로운 학풍의 유학이 있어요. 실천을 중시하는 그 양명학이라는 이제 그 유학이 신유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수한 성리학자, 성리학 오타쿠였던 이왕 입장에서는 이 양명학은 성리학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명학을 갖다 비판하는 글을 갖다 쓴 거예요. 그게 전승록 논변. 성리학 오타쿠이기 때문에 성리학이 아닌 모든 것들을 갖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전승록 논변입니다. 둘 다 이제 성리학 오타쿠임을 보여주는, 주자 오타쿠임을 보여주는 흔적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그러니까 요 4대 사화기 때 주로 활동을 하였고요. 요 시기 때 향약과 소원, 유향소, 향약과 소원이 정착되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생님도 향약과 소원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향약과 소원을 갖다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중고난도인데 나와서 결국엔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 제자들이 자 객관식으로 물어볼게요. 경상도 산다고 했어요? 아니면 경기랑 충청 일대에 산다고 했어요? 이해 제자들이 어디 살아요? 여기는 이왕의 제자가 살아요? 이해 제자가 살아요? 이왕의 제자, 영남. 그리고 여기는 이해 제자, 기호학파, 경기와 충청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호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해를 끼고 있어요. 서해를 끼고 있어요. 서해바다랑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서해를 끼고 있어요. 가지고 이제 이해 제자들이 서해 안에서 모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에서 모여가지고 문어회를 먹는 거예요. 문어회를 구워 먹으니까 자주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주색 문어회를 먹었다. 서해에서 이해 제자들이 서해에서 여기에서
자, 자주색 문어회를 먹었다 해서 서원, 향약, 해주향약, 자운서원, 문해서원을 갖다 구별해 주세요. 이게 완벽하게 이름을 몰라도 두 문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랑 얘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얘들이랑 얘들을. 그러니까 두 문자만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왕 거 구별해 드릴게요. 이왕은 있죠. 서원은 워낙 유명해요. 도산서원. 국사를 공부를 안 했더라도 몇 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산서원이 이황의 서원이요. 이황의 서원. 상식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상식 없으면 그냥 애우세요. 애우고 향약을 구별해야 되는데 향약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 이황이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이가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이황이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이황이 한 세대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를 갖다 펼쳐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1,000원짜리가 이황인데 되게 나이 많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황 할아버지가 있죠. 머리가 팥뿌리 같은 할아버지요. 머리가 팥뿌리 같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리고 이 팥뿌리 같은 할아버지가 임금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이 할아버지는 임금한테 순종하는 인물일까요? 임금한테 반항하는 인물일까요? 이황은 무조건 임금이 최고, 이가 최고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이죠. 무조건 순종하는 인물이요. 그 머리가 팥뿌리 같은 할아버지가 임금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빨이 빠져서 발음이 잘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주향약과 예한항약을 나이 많은 이황이랑 연결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거로 갖다 구별할 줄 알면 돼요. 뭐 서원, 해주 정확하게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서자 들어가는 해자 들어가는 행약, 그리고 자자 들어가는 문자 들어가는 서원 해가지고 이제 이황과 이의 서원과 향약을 구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인과 남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황과 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이유가 뭐냐면 얘들의 가르침에 따라 서인과 있지 않습니까? 남인들의 어떤 정치적 그 노선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황부터 볼게요. 이황의 제자가 이제 남인이에요. 남인. 이황은 무조건 이가 중요하다. 기는 무조건 이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은 있죠. 왕권 중심, 왕권 강화의 정책을 갖다 실현하는 걸 보여주죠. 국내에서 이를 중시하는 모습, 왕을 중시하는 모습. 국제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명이랑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인은 있죠. 이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기본적으로 이가 중요하긴 해. 하지만 때로는 기가 중요할 수도 있어. 이통기국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자들은 융통성을 부려. 그러니까 진해한테 유리하도록. 국내에서는 있죠. 서인, 이의 제자들 서인들이 국내에서는 집권 여당이에요. 힘이 센 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인들은 남인들보다 왕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껴요. 왕한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있죠. 야, 이 상황에서는 기가 더 중요하다 해서 국내에서는 신권, 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서는 있죠. 나중에 또 이를, 명을 친명해서 명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일관성 없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율국 이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원래 이가 중요하긴 한데 때로는 기가 중요할 수도 있다 하면서 융통성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융통성을 부리는 거예요. 사단 칠종론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7급에서 이제 이거 꼬아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정답률이 10% 정도 나왔어요. 10%. 객관식으로 찍으면 4분의 1, 25%거든요. 정답률이. 근데 이거 예전에 10% 정도 정답 나오는 7급 문제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안 나와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를 강조하였으며 주자서, 전료, 성악, 십도 등을 조술하였다. 자, 이와 기중에 이를 강조하였고 주자서, 전료, 성악, 십도 전부 이왕을 얘기하고 있죠. 나, 기를 강조하였으며 동호문답, 성악, 치료 등을 조술하였다. 율국, 이를 얘기하고 있죠. 이왕과 이, 우리 이제 세계의 라이벌인 요 두 명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 되게 빈출되고 있죠. 이왕의 문인, 가의 문인과 성운의 무인들이 결합해 기후학파를 형성하였다. 자, 기후학파는 서인들 얘기예요. 서인들. 서인은 있죠. 이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의 절친이 성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성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성운은 별로 안 유명해요. 성운은 나중에 이제 언제 살짝 언급이 되냐면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되죠. 그러면 힘센 노론이 율곡 이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소론은 있지 않습니까? 이의 친구를 갖다 스승으로 삼게 돼요. 그게 성원이에요. 근데 존재감이 좀 없어요. 그 다음에 남이는 남인이 아니죠. 서인이죠. 그러니까 이는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이상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거는 누구야? 그러니까 이황이 되는 거죠. 이황. 그 다음에 이황의 사상이 일본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우리 정치사에서 배운 대외관계랑 연결해야지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대외관계 임진왜란의 영향에서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요 경남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갔다고 했어요.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황의 직계 제자들이 많았어요. 강황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있죠. 이황의 성리학이 전파되게 되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는 있지 않습니까?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자, 성악을 하는 방법을 둘 다 제시를 했는데 있죠. 이는 신하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군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황이 군주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너는 워낙 훌륭한 인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면서 10개의 그림이 그려진 책을 갖다 던져주었다고 했죠.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거는 이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하가 중심이 돼서 군주로 갖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조선의 이제 정치상. 자, 요 붕당 정치기까지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이제 여러 해석들을 갖다 따르는 있죠. 붕당들이 형성돼서 서로 이제 공존하면서 경쟁하면서 정치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숙종 때 황국을 갖다가 거치면서요. 결국 이제 남인이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인 몰락하고 난 다음에 서인 내에서 노소론이 경쟁하게 되는데 그 노소론의 경쟁에서도 결국에는 노론이 승리하게 되면서 있죠. 일당 독재 상황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정치상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황국이라는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황국. 그러면 이제 이 일당 독재 상황과 관련된 학문적 흐름은 일당 독재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노소론의 학문적 성향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사에서 이미 한 본 건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붕당의 이제 마지막 형성이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언제? 경신왕국 직후에 노소론이 형성이 되고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거는 갑술왕국 이후에 경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이제 형성되게 됐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남인에 대한 태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경신왕국 때 남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남인을 세게 때리자, 살살 때리자 하면서 이제 노론과 소론이 나누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뉘어진 다음에 결국 승리하는 것은 노론이고 있죠. 노론이 이제 일당 독재, 집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론은 이제 패배해가지고 있죠. 향촌에서 양명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을 갖다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론이 일당 독재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송시열, 노론을 대표하는 송시열이 썼던 학문적 수단이 바로 성리학의 교조화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절대화입니다. 노론을 대표하는 송시열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남인이랑 경쟁을 하면서 몇 번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차 예송 논쟁이라든지 뭐 기사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시기 때 몇 번 이제 남인들한테 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인들한테 우리가 왜 졌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조선에서 가장 정통 성리학자가 이황이라는 거예요. 남인의 선생님이 이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통의 이황을 꺾지 못해가지고 힘센 서인들이 한 번씩 남인들한테 패배했던 거죠. 이 약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송시열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황보다도 더 권위 있는 인물을 스카우트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리학을 만든 주자주의예요. 이황의 제자들이 뭐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주자 선생님, 주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말문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자를 스카우트해 가지고 주자의 말을 갖다 절대화시키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게 이제 성리학의 교조화입니다. 이게 먹히고 성공을 했던 거예요. 왜? 정통성을 갖다 중시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학문적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남인과 소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죠. 결국 이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일당 독재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노론의 이제 학문적 성향에 비교했을 때 소론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갖다 탄력적, 유연하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가 결국 송시열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그 얘들의 이제 어떤 정책적 특징은 정치사에서 한번 확인하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노론 계열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황국이 일어나던 이 당시 돼버리면 있죠. 정책을 좀 바꿔요. 원래는 대의명분 중시하면서 북벌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연한 이의 제자들이 있죠. 요 황국 정치기 때쯤 돼버리면 이제 북벌 주장 안 하고 있죠. 이제는 민생 안정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북벌의 의도는 있죠. 국내에서 그 서인들의 군사적 기반을 갖다 강화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요 황국 정치 시기에는 군사적 기반이 이미 확립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군사적 기반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전쟁하지 말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힘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의 경쟁자인 소론이 오히려 요 시기 때 되면은 북방 개척하면서 군사력을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왜? 노론의 군사적 기반을 상대할 새로운 군사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방 개척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인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노론의 주인공이 되는 송시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설적인 조선의 이제 정치인이죠. 그 초기에는 서인의 영수였어요. 서인. 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했던 때가 언제냐면 효종 때예요. 효종 때. 원래 효종 선생님이거든요. 효종 선생님으로서 효종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주인공으로 부각하는 인물을 보여줘요. 효종 때 이루어졌던 북벌 있죠. 북벌. 아버지 복수하겠다면서 북벌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하지는 못했지만 요 북벌을 갖다 건의했던 인물이 송시열이에요. 기축봉사라는 건의안을 갖다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효종 이후에 현종 때 서인 측면에서 2차례 예송을 갖다가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황국 때까지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다가 여기 3대 황국 중 남인이 기사회생했던 기사왕국이 있죠. 요때 이제 희빈장 씨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는 거 반대하다가 사약을 갖다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죽기 전에 경신왕국 있지 않습니까? 이 경신왕국 남인을 갖다 거의 보내버리는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갖다가 주도했던 인물로서 있죠. 남인의 이제 윤유 그리고 이제 서인 그 소론의 박세당 이런 인물들 전부 다 이제 뭐 사문난족 이단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몰아내버리면서 학문적으로 독점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사문난족 논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문난족. 사문난족 잠시만요. 정리가 요 송시열이 이제 학문적으로 주자를 갖다 절대화해 가지고 주자학을 갖다 절대한다고 했어요. 주자랑 조금이라도 해석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학문 그 주자의 절대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 정당인 남인이랑 소론을 학문적으로 눌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송시열의 희생양들이 남인을 대표하는 대학자 윤유 그리고 소론을 대표하는 똘똘한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남인을 대표하는 대학자 이제 남인은 윤유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윤유가 이제 도학원류속이라는 글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자 선생님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다. 이런 글을 썼는데 그게 주자의 권위에 도전한다면서 사문난적 이단으로 몰려서 사익을 받게 되는 게 윤유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박세당도 거의 비슷해요. 사변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변록에서
자, 주자가 주장한 게 맞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꼭 주자랑 똑같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목적지는 하나라도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역시 사변록으로 몰리는 인물이 박세당이고요. 박세당. 요 두 명의 인물을 그 주자에 있죠. 성리학의 절대화 그리고 이제 그 희생양으로서 사문난족으로서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암기하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시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노송이요. 절대 노송. 아주 힘이 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리고 이제 이 소나무 밑에서 여러분 박세당을 갖다가 제가 뭐라고 캐릭터를 잡아드렸냐면 섹시가의 박세당 기억나십니까? 색경 썼던 그 인물이에요. 그 인물. 아주 섹시한 박세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섹시한 모습으로 우통을 까고 있지 않습니까? 우통을 까고 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 절대노송 요건 송시열이죠. 그 다음에 요 박세당이에요. 섹시가의 박세당 우통 벗고 있는 박세당. 그리고 박세당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어요. 휴자 해가지고 윤휴 요 절대 노송 밑에서 그 박세당 그리고 윤휴가 이제 쉬고 있는 모습 얘들이 이제 일거리를 갖다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송시열의 성리학의 절대화 그리고 이제 사문난적과 관련된 두 명의 주인공을 세트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잘 나가던 이제 송시열이 이제 요 기사왕국 때 사약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송시열이 죽으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들의 재산은 누가 지내주냐. 명나라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갖다가 송시열이 지내주고 있었는데 송시열이 죽게 되면은 그 재산은 누가 지내주나 하면서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송시열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시열의 고향에 이 명나라 황제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사당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만동묘라는 곳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개항기 때 아주 중요하게 한번 뜰 거예요. 만동묘. 요까지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고려에 있죠. 그 고대 유교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고려의 유교 정착 그리고 이제 이 유교가 이제 무신집권기 때 이제 시들해지면서 이 유학을 갖다 부활하기 위해서 후기에 성리학이 수용이 되고 있죠. 그 성리학이 조선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리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두 번째 마디 사림등장기 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마디 붕당들이 형성이 됐고 이 붕당들이 경쟁하면서 같이 정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리학이 절대화되면서 일당 독재화되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쉬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성리학의 절대화에 대한 반발의 세 가지 흐름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